제2부 1. 겨울도 다 끝나갈 무렵 쉐르바츠키 일가에서는 끼찌의 건강이 어떠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지 날로 쇠약해가는 그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목적으로 의사협의 진단을 진행하였다. 끼찌는 병들어 시들부들 앓고 있었는데 봄철이 가까워옴에 따라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가정의사는 간유를 먹이고 다음에는 철제, 그 다음에는 초산은제를 복용시켰다. 그랬건만 이것들은 하나도 효과가 없어서 의사는 봄에 들어가서 외국에 전지 요양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명한 박사를 초청해다가 협의 진단을 하기로 된 것이었다. 아직 아이가 그리 많지 않은 대단한 미남자인 그 박사는 우선 환자를 진찰해 보아야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처녀의 수치감이란 한갓 야만 시대의 유습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나이 많지 않은 남자가 젊은 처녀의 라체를 어루만지는 것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는데 봄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각별한 만족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싶었다. 그는 이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하였다. 사실 그는 매일 하느니 그 일이요 또 거기서 별다른 감을 느끼거나 좋지 못한 생각을 품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그런 까닭에 처녀의 수치감이라는 것은 그는 단지 야만 시대의 유습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의사들이란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서적에 의하여 한 가지 학문을 수업한 사람들이건만 또 이 유명한 박사를 가리켜 엉터리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 부인의 일가와 그 여자의 그룹바에서는 어째선지 이 유명한 박사 혼자만이 남모르는 신통한 것을 알고 있어 그만이 끼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까닭에 결국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끄러움을 못 이겨 낯이 불덩이같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환자를 한참 동안 샅샅이 진찰하고 두드려보고 한 후 유명한 박사는 정성 들여 손을 깨끗이 씻고는 객실에 들어와 서서 공작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다. 공작은 이 말을 잔뜩 찌푸리고 가끔 헛기침을 하면서 박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인생의 쓰고 단맛을 맛볼 대로 다 맛본 우매하지도 병약하지도 않은 사람이 의례 그러하듯 공작은 본디 의학이라는 것을 신용하지 않는 터라 내심이 모든 희극을 안이꼽게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나 끼찌의 병환의 원인을 충분히 이해할 사람은 거의 공작 혼자뿐이었을 것이었다. 저런 허풍선이 같으니 하고 막내딸의 병상에 대한 박사의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혼자 생각하였다. 그는 혼자 생각으로 사냥꾼들 사이에서 쓰는 이 명칭을 유명한 박사에게 적용하였다. 그런데 한편 박사는 또 박사대로 이 완미한 양반 나으리에 대한 경멸의 기색을 가까스로 눌러가며 상대자의 리해력의 수준에까지 내려가느라고 저기 애를 쓰는 것이었다. 이 노인을 상대로 말을 했댔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이 집에서 실권을 쥔 사람은 부인이라는 것을 박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부인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 자기의 탁월한 견해를 피력하리라. 이렇게 그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 부인이 가정의사와 같이 객실로 들어왔다. 공작은 자기가 이 모든 희극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그들 곁에서 물러가 버렸다. 부인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여자는 끼찌에 대하여 자기가 무슨 죄를 지기라도 한 듯이 느끼는 것이었다. 그럼 선생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주세요. 하고 부인은 말을 꺼내었다. 죄다 말씀해주세요. 아직 가망이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부인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어
차마 이런 질문이 입 밖에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제 이곳 의사들과 상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예서 나갈까요? 글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부인은 한숨을 지으며 방에서 나가버렸다. 의사들 단둘이 남게 되자 가정의사는 아무리 해도 결핵의 초기 같은데 그러나 하고 주저주저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유명한 박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이야기 도중에 큼직한 금시계를 꺼내서 흘끔 들여다보았다. 글쎄요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렇지만 가정의사는 잠옷 황송한 듯하던 이야기도 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결핵의 초기를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동이 나타나기까지는 확실한 증상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요. 또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즉 식욕의 결핍, 신경의 흥분 등 말이죠. 그런즉 문제는 이렇게 되겠지요. 결핵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건 그렇습니다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항상 도덕적인, 정신적인 원인이 잠재하는 게 아닙니까? 이상 야릇한 미소를 띄우면서 가정의사가 한 말이 보태었다. 그야 물론이죠. 하고 재차 금시계를 꺼내보며 유명한 박사는 대꾸하였다. 근데 실례지만 저 야우즈 스키 강다리는 준공됐나요? 그렇지 않음 아직도 그냥 돌아다녀야 하오. 이렇게 그는 물었다. 준공됐다고? 그럼 20분이면 가다 할 수 있겠군. 그건 그렇고 요컨대 문제는 영양을 보충하고 신경을 조절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결론지었지요. 그런데 이 양자는 호상 연관되어 있는 만큼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외국의 전지 요양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요? 하고 가정의사가 물었다. 난 워낙 외국의 전지 요양이라는 걸 극력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좀 생각을 해보시오. 만약 그것이 우리로서 알 수 없는 결핵의 초기 증상이라면 외국의 전지 요양 같은 것은 아무 효과도 없지요. 여기에 필요한 건 영양을 보충하고 해독을 끼치지 않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박사는 소된 술을 복용하여 병을 치료할 때 대한 자기 계획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지정한 주되는 목적은 그 약수가 별반 해독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그 한 가지 이유에서인 듯하였다. 가정의사는 공순한 태도로 주의 깊이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습관의 변화라든가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조건으로부터의 도피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외국의 전지 요양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환자의 모친께서도 그걸 희망하시는 터이고요.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글쎄 정 그렇다면 가불하지요. 하지만 독일의 협작군 녀석들에게 걸리면 오히려 몸을 해하기가 일수인걸요. 내가 지시하는 요법을 좇아야지. 허긴 기어이 그렇다면 가도 무방하겠지요. 박사는 다시금 시계를 꺼내보았다. 아, 이제 시간이 됐군.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문께로 걸어나갔다. 유명한 박사는 다시 한번 환자를 만나봐야겠다고 부인에게 말하였다. 그는 체면상 그렇게 말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아니, 한 번 더 진찰을 하셔야겠다고요? 하고 깜짝 놀라서 부인은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그저 한두 가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그럼 같이 가십시다. 그리하여 부인은 박사를 안내하여 끼찌가 있는 객실로 들어갔다. 수척한 얼굴에 병적인 홍조가 떠도는 끼찌는 방금 겪고 난 부끄러움으로 하여 이상스럽게 눈을 번뜩이면서 방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끼찌는 금시 낯이 새빨개지며 눈물이 글썽하여졌다. 그에게는 병이니 치료니 하는 것이 말할 나위 없이 어리석고 지어는 가스로운 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자기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마치 산산조각이 난
꽃병을 주워 모아 다시 붙이려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어이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운 것이었다. 그런 걸 저희들은 무슨 환약이나 가료약으로 자기 병을 고치려 든단 말인가. 그러나 한편 모친의 마음을 나무랍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나 모친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터가 아닌가. 좀 앉으시죠, 아가씨. 하고 유명한 박사는 말을 걸었다. 그는 미소를 띄우고 끼치 앞에 마주 앉아 맥을 짚으면서 또다시 지리한 질문을 걸기 시작하였다. 끼치는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더니 벼랑간 밝은 성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하세요, 선생님. 하지만 이건 정말 공연한 짓이에요. 글쎄,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곱채시니 말이죠. 유명한 박사는 별로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병적인 흥분이죠. 끼찌가 방에서 나가버린 후 그는 이렇게 부인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부인 앞에서 마치 비상이 총명한 여성을 대하는 듯한 태도로 끼찌의 병상을 학술적으로 규정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약수를 복용하도록 지시를 주는 것으로서 말을 맺었다. 외국에 전지 요양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자 박사는 잠옷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라도 하는 듯 한참이나 심사숙고한 끝에 드디어 해결을 내리었다. 가기는 가되 그곳 협잡군들을 신용하지 말고 만사만단 자기의 지시를 좇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사가 떠나간 뒤에 집안은 무엇인가 유쾌한 일이라도 있은 것 같은 감을 주었다. 모친은 딸의 방에 돌아오자 시름이 놓이는 듯이 기뻐하였다. 그의 끼찌도 짐진 마음이 가벼워진 채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다. 요즘 그는 가끔, 아니 거의 언제나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다. 요즘 그는 가끔, 아니 거의 언제나 자기 감정을 속이고 억지 웃음을 웃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말이지 난 건강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이 가기를 바라신다면 같이 가지요. 이렇게 끼치는 말하였다. 그리고는 목전의 여행에 잠옷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출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